사막에서 멈춘 미국 전차. 부품이 끊긴 러시아 전차. 그 빈자리에 한국 전차가 들어옵니다. 이라크가 지금 한국 K2 흑표 전차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이유. 이거 단순한 무기 수입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중동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건 누가 더 강하냐? 가 아니에요. 누가 끝까지 굴러가느냐? 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미국도 러시아도 지금 이라크 입장에서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 10분만 보시면 왜 세계 최강 전차들이 중동에서 무용지물이 됐는지, 그리고 왜 하필 한국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지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 반응까지 가져왔는데요. 진짜 충격적입니다. 일본 방위산업 관계자들이 이 소식 듣고 뭐라고 했는지 이따가 꼭 보세요. 먼저 현재 상황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라크는 한때 미국산 에이브람스와 러시아산 T2심을 동시에 굴리는 전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혼합 기갑 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양쪽 다 써보면 되잖아처럼 들리는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차는 사는 순간이 끝이 아니거든요. 부품, 정비, 소프트웨어, 교육, 탄약, 냉각, 엔진 관리까지 전부 연결돼야 살아있는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라크는 지금 그 연결고리가 두 군데에서 동시에 끊겨버렸어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미국입니다. 미국산 에이브람스는 성능 자체는 강력하지만 운용 자유도가 낮고 후속 지원 체계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불만이 계속 나왔습니다. 해외 군사 커뮤니티와 관련 포럼에서도 미국은 운용 제한이 너무 많다, 부품과 지속 정비가 핵심 문제다 같은 반응이 반복적으로 올라왔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차는 좋은데 열쇠를 남이 쥐고 있는 상태에 가까운 거예요. 이라크가 에이브럼스를 갖고 있어도 정작 미국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정비도 업그레이드도 못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 다음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산 T나짐은 원래 이라크가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들여온 카드였습니다. 실제로 이라크는 2017년부터 T-90S를 도입했고 한동안 사막형 운용에는 러시아식이 더 편하다는 인식도 있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이 묶이면서 이제는 러시아산 장비도 앞으로 몇 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큰 리스크가 됐습니다. 공장이 전차 생산에 집중하고 있으니 이라크에 보낼 부품 여유가 없는 거죠. 미국도 불편하고 러시아도 불안한 상황. 이게 지금 이라크가 처한 진짜 현실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이라크가 찾고 있는 건 제일 유명한 전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막에서 진짜 돌아가는 전차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동 전차전의 핵심은 카탈로그 스펙이 아니거든요. 50도 가까운 열기, 모래바람, 미세먼지, 냉각 문제, 엔진 과열, 센서 오작동, 필터 막힘. 이 조건에서 멀쩡히 굴러가야 진짜 전차입니다. 전차는 시험장에서는 다 강해 보여요. 문제는 낮 이 시에 사막 한가운데서도 살아남느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바로 그 부분을 정면으로 찌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올해 3월에 공식 공개한 중동형 K2, 이른바 K2M이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50도급 고온 환경 대응, 냉각 성능 개선, 외부 공기 유입 구조 강화 같은 사막 특화 요소가 공식적으로 강조됐어요. 이건 그냥 도색만 바꾼 버전이 아니라 중동은 중동답게 대응한다는 맞춤형 전략입니다.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전장 환경에 맞춰서 패키지를 다시 설계하는 거죠. 이 차이가 진짜 무서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이 한 수 더 앞섭니다. 이라크가 지금 K2를 보는 이유는 단순히 전차 일대의 성능 때문이 아니에요. 한국은 납기와 정비까지 같이 묶어서 움직인다는 점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왜 한국 방산에 꽂혔는지 기억하시죠? 필요할 때 바로 준다. 유럽이 말은 강하지만 생산이 늦고, 미국은 절차가 길고, 러시아는 전쟁 때문에 불안정할 때 한국은 언제까지 몇 대, 어떤 패키지로 어디까지 지원 가능한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제시합니다. 전쟁과 안보는 감성의 영역이 아니라 납기의 영역이거든요. 자, 이제 숫자로 이 이야기의 무게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도들을 종합하면 이라크는 약 250대 규모, 금액으로는 65억 달러 안팎,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대 중반 규모의 K2 도입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이라크 측은 실제로 현대로템 창원 공장까지 직접 찾아와 생산 능력과 후속 군수 지원 체계를 점검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관심 있다 수준이 아니라 공장이 실제로 얼마나 뽑아낼 수 있냐,
유지 보수는 어떻게 붙이냐를 보는 단계라는 거잖아요. 즉 지금은 뉴스가 아니라 거의 사업 실사 단계에 들어간 셈입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 반응 보고 가겠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레딧 군사 커뮤니티에서 반응이 폭발했는데요. 좋아요가 특히 많이 달린 댓글 2개만 먼저 소개할게요. 하나는 12,000개 넘게 달렸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부품이 없으면 전차는 그냥 움직이지 않는 철덩어리다. 군수는 전쟁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다. 이 댓글이 왜 이렇게 공감을 받았냐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최강 무기 이미지에만 꽂혀 있다가 정작 부품 하나 끊기면 무용지물이 되는 현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댓글은 15,000개 가까이 달렸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할 때 바로 제공할 수 있으니까 선택받는 것. 그게 한국이다. 이게 K2가 왜 자꾸 수출전에서 살아남는지 핵심을 찌른 겁니다. 그 외에도 수천 개의 댓글들이 비슷한 맥락으로 달렸어요. 전차 시장은 성능표 경쟁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납기와 패키지 경쟁이고 한국은 지금 이 게임의 룰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플레이어 중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라크 국방부 담당자라면 미국 에이브럼스, 러시아 T-90, 한국 K2 중에서 진짜 뭘 고르시겠습니까? 이유까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편에서 가장 날카로운 의견들 모아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반전입니다. 이 계약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전차 판매 금액보다 그 뒤에 붙는 평생 매출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산을 보면 몇 조 수출했네 여기까지만 보시는데 진짜 돈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정비, 부품, 성능 개량, 교육, 시뮬레이터, 탄약, 현지 정비창, 기술 이전, 후속 업그레이드. 전차는 한번 팔면 20년, 30년 동안 계속 돈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K2 한번 들어가면 이라크 군의 유지 시스템 자체가 한국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건 단순 판매가 아니라 국가 단위 운영체계 잠금이에요. 예전에는 이라크가 미국이나 러시아 전차를 사면 정비도 그 나라 눈치를 봐야 했어요. 그런데 K2가 들어가면 이라크는 한국 기술 기준으로 자국 정비 체계를 새로 짤 수 있습니다. 무기라는 건 전쟁 때만 쓰는 게 아니라 평소에 돌아가고 있어야 억지력이 생기거든요. 즉 한국은 전차를 파는 게 아니라 이라크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안보를 운영하는 방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영향력 사업이에요. 그냥 수출이 아닙니다. 이쯤에서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그림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첨단 제조, 정밀기계, 산업 강국 이미지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제무기 시장에서 빨리 만들고 빨리 내보내고 현장에 맞춰 내조해주고 유지보수까지 굴리는 나라. 이미지는 점점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야후 재팬에서 이 소식이 올라오자 일본 네티즌 반응이 꽤 흥미롭게 나왔습니다. 한국이 중동 무기 시장까지 장악하려 한다. 일본의 방위산업은 왜 이런 타이밍을 못 잡는가? 한국의 납기 능력은 인정한다. 솔직히 우리는 못 따라간다. 같은 반응들이 달렸어요. 자국 방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꽤 있었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독일 방위산업 최고 경영자가 유럽이 단결해서 한국 K2 도입을 막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는 겁니다. 이게 폴란드 K2 수출 때 나왔던 발언인데 일본 언론들도 이걸 크게 다뤘어요. 경쟁자들이 같이 막자고 할 정도면 그게 얼마나 위협적이라는 신호인지 바로 느껴지시죠? 말하자면 기술은 있는데 시장에서 못 움직이는 나라와 기술을 사업화까지 끝내는 나라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 방위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방산, 수출 속도가 우리보다 10년은 앞서 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세 번째 반전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이라크의 K2 선택은 한국에게 단순한 방산 호재가 아니라 중동 전체의 쇼룸 효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동 국가들은 서로 엄청 봅니다. 쟤네가 뭘 샀는지, 사막에서 진짜 잘 돌아가는지, 건비가 편한지, 실제 운영 부대평이 어떤지 이런 걸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요. 만약 이라크에서 K2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그 다음은 다른 나라들이 그럼 우리도 검토해보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이라크 원건으로 끝나는 계약이 아니라 중동 방산 지용도를 통째로 바꾸는 데모 전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이 다음 타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이라크가 살아있는 쇼룸이 되는 거죠. 이쯤 되면 궁금해지시죠?
그럼 진짜 성능은 어떠냐? 냉정하게 말하면 전차 성능 비교는 단순 숫자 놀이로 보면 안 됩니다. 에이브람스는 강력하지만 무겁고 유지비가 높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러시아 T-9D는 비교적 단순하고 운용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지만 현대전의 생존성과 장기 지원성에서 의문이 붙습니다. K2는 그 중간이 아니라 아예 다른 해법을 제시한 쪽에 가깝습니다. 자동화, 기동성, 사격 통제, 정비성, 맞춤형 개량까지 묶어서 운용 현실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인 입장에서 진짜 봐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수출이 쌓이면 단순히 기업 매출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제조업 체급 자체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방사는 일반 소비재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극한 환경, 생존성, 신뢰성, 공급망, 품질 보증, 외교, 금융, 교육, 현지 생산까지 다 묶여 있습니다. 즉, 방산 수출이 잘 된다는 건 그 나라 산업이 진짜 어려운 걸 끝까지 완성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K2 수출은 그냥 탱크 얘기가 아니라 한국 제조업이 얼마나 높은 난이도의 글로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주식 보시는 분들, 산업 트렌드 보시는 분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 맥락에서 읽어보시면 시사점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좋은 것보다 끝까지 굴러가는 것에 돈을 줍니다. 컨텐츠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인생도 똑같아요. 시작은 화려한데 유지가 안 되면 끝입니다. 그런데 한국 방산이 지금 잘하는 건 화려함보다 지속 운영 구조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강합니다. 이라크가 K2를 보는 이유도 결국 똑같아요. 멋진 전차가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돌아갈 전차를 찾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예전엔 중동에서 미국산 아니면 러시아산이 기본값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산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 우선 검토 대상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건 그냥 잘 만든 무기 하나의 성공이 아닙니다. 국제 질서 안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특히 미국이 절차로 묶이고 러시아가 전쟁으로 묶이고 유럽이 생산성으로 묶일 때 한국이 빈틈을 정확히 찌르고 들어간다는 점이 정말 무섭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라크는 지금 강한 전차보다 배신하지 않는 전차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 보면 한국 K2는 그 조건에 가장 가깝게 다가간 후보입니다. 사막에서도 돌아가고 빨리 받을 수 있고 유지 보수 체계까지 붙고 정치적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낮은 카드. 이 조합이 생각보다 엄청 강합니다. 이 계약은 단순 수출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한국 방산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라크가 진짜 K2를 대량 도입하게 된다면 이건 한국 무기의 성능 승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한국식 공급망과 유지보수 시스템의 승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후자가 더 크다고 봅니다. 성능은 기본이고 이제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나라가 이기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겉으론 무기 뉴스인데 속으론 국가 시스템 경쟁인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왜 세계가 지금 한국 방산을 단순 수출이 아니라 신뢰 산업으로 보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흐름에서 일본이 어떻게 뒤처지고 있는지 더 깊게 파보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